자, 면접법과 행동평가법 봅시다. 면접법은 면접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담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어떤 구조적인 심리검사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거를 전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관찰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거나 직접적으로 얻는 거죠. 그죠?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면접에 의한 자료는 자의적인 해석이나 의도적인 어떤 왜곡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면접법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서술이 아니라 기술을 하셔야 돼요. 기술을. 상담사 자기 생각으로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이런 모습이,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이 모습이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임,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두드러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술을 하셔야 돼요. 더욱더 객관적인 평가 가능하려면 내담자와 어쨌든 피검사자와 검사자의 라포는 어디든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형식을 봅시다. 개요 면접법의 형식은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화된 면접이 있어요. 비구조화된 면접은 말 그대로 상황이 그냥 자유롭게 유연성 있게 그냥 면접을 하는 거죠. 자유롭게 보면서 내담자를 이렇게 스캔하는 거죠. 이거는 초보는 되게 어렵겠죠, 그죠? 전문가라고 해서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만의 도구마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화된 면접 보면 우선은 반응 기록 방식을 정해놓고 표준화 같은 방식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표준화되고 구조화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빠짐없이 어쨌든 초보자도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구조화가 돼 있고, 면접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뭐 정해진 대로 질문을 할 거니까 폐쇄형 질문이 개방형 질문보다 더 많고, 강점들이 많이 있어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수검자한테는 되게 유용하겠죠. 구조적 면접 자료는 비구조적 면접 자료에 비해서 수량화가 되게 쉽고, 수량화 쉽다는 건 뭐예요?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평가요법 봅시다. 요거는 대부분 녹화해서 하는 것들이 많죠, 그죠? 평가 대상의 실제 속성을 파악하는데 되게 유용해요. 이걸 하는 이유가 내담자가 드러내 보이는 어떤 행동은 내담자의 일상적인 전반에 걸쳐 생활 이렇게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사람 긴장하고 압력이 받았을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담사가 내담자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친숙한 환경이에요? 낯선 환경이에요? 낯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긴장했을 때 자아 강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막 너무 편하게 굴고 이래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만났는데 너무 또 경직되어 있어. 그럼 이분 엄청 불안한 가운데 긴장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전부는 아니다. 우리 앞에서 보여주는 이 행동 특성은 일부분이지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로 행동 관찰이 이제 구조적인 행동 관찰이든 뭐 자율적으로 하는 행동 관찰이든 좋긴 좋은데, 거기 누가 있어요? 결국 관찰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그 상담실에서 그걸 제공을 해야 돼. 조작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던가 역할극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 관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장비들이 있어야 돼요. 시간도 따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낭비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담자들에게. 평소에 안 하던 행동 해버리니까 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도 좀 쉽지 않고. 목적은 행동 관찰을, 행동 평가를 하는 목적은 문제 행동, 그걸 유지하는 요인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동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문제 행동이 뭔지, 그리고 무엇이 이 행동을 계속해서 유발시키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거기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대기실에서 보이는 어떤 행동 관찰하고 좀 다르겠죠. 아예 작정하고 행동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대기실이나 상담실에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 관찰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 평가하고는 좀 달라요, 행동 관찰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원인을 발견하면 어때요? 적절한 조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다시 그 상황에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겠죠? 기법은 크게 행동 면담이 있고 행동 관찰이 있어요. 행동 면담은 선행사건, 행동 결과 간의 그런 모형으로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목표 행동, 예를 들어서 뭐 분노라면, 그죠? 그걸 확인하거나 부가적인 행동 평가를 하는 과정이고, 행동 관찰은 이제 어떤 적절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처치를 하기 전이나 도중에 그 위에 어떤 행동 관찰이 필요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죠. 당연히 행동 관찰은 관찰자 기대 영향을 받고요. 행동 관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뭐예요? 표적 행동에 대한 명확성이 우선 불분명할 수 있고, 관찰자에 대한 반응 억제수, 관찰자가 있으면 우선은 그거는 억제가 돼요. 그잖아요. 관찰자가 얼마큼 민감한가, 얼마큼 훈련된가에 따라서 그 관찰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겠죠. 요거는 충분히 훈련으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관찰자의 개인적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편견.
그런 것들이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의 훈련 수준, 뭐 앞에서 나온 말이고, 관찰자 개인 특성, 뭐 측정할 증거의 일관성 수준, 기록 및 해석 오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행동 관찰이 날 수 있는 오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객관적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 평가는 요것도 뭐 면담도 행동 관찰도 심리 검사도 아울러 통합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인지적 평가, 행동 평가 기법에서 행동 면담, 행동 관찰, 인지적 행동 평가, 생리적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지적 평가는 말하면서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가 어떻게, 사고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중얼거리면서 말하기, 아무 말 대잔치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생각의 흐름을 읽는 것도 있고, 사적인 언어, 명확한 사고 산출법, 사고 목록 작성하기, 사고 표집, 사건 기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이고 대단. 뭐 심리평가 되고 재미도 없고 둘이 합음 쩍쩍하고 있고 난 목 아프고. 심리 생리적 평가는 심장 박동 뛰고 이런 것들, 생리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 땀을 흘리는 거나 이런 것들 보는 거죠. EEG 같은 거, 뇌파 검사, 뇌전도 검사, 정신 상태 검사, 요거는 정신분석에 근거해서 개발된 방법이라고 해요. 그죠? 주요 항목을 보면 일반적 기술, 뭐 감정과 정서, 말하는 거, 요 양이 얼마나 많고 속도가 어떻게 되고 연속성 있냐 없냐, 지각 상태, 사고 과정, 어떤 사고 내용, 요거 항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면접할 때도 상담할 때도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게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 기술 뭐예요? 외모 보고 행동과 뭐 면담 시 태도 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행동 관찰로 기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때 행동 관찰 기술할 때 항목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과 정서. 이 사람이 나랑 얘기할 때 슬픈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화나는 얘기를 하면서 얼마큼 자기 감정을 좀 잘 조절하고 있는지, 언어화하는지, 감정을 아예 드러내는지, 냉담한지, 너무 정서적인지, 감정적인지 이걸 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특히 말 같은 경우는 말이 엄청 많은 거, 빠르고, 그 다음 내용이 방대한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사고 같은 거는 어떤 사고하는 과정이 왜곡될 수 있죠. 전혀 엉뚱한 걸 갖고 서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 내용 자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 가지고 계속 뭐 이 사람이 해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다음 감각, 인지, 진압력, 집중력, 말할 때도 얼만큼 집중해서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수준 있는 언어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 추상적 사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추상적 사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념화 시킬 수 없는 거를 상상해서 여기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거, 엄마 지금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너네 엄마 어땠니? 물어보면 얘가 우리 엄마는 하면서 상상하면서 그 엄마를 그리면서 자기만의 어떤 엄마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는 어땠니? 그냥 그러는데요. 지금 기분 어떻니? 지금 기분이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그 괜찮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기분을 말한 게 아니고. 그럼 지금 어제 우리 뭐 슈퍼비전 했지만 생각해요 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라 네 말은 생각이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분을 느끼냐면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요. 생각이 내 마음 아니냐고. 주지화에 능숙하신 분들은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내담자를 몰라서 질문하면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죠. 공격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라포를 형성하려면 내가 당신을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 라는 거를 정말 진지하게 내담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워낙 편집이 높으신 분들은 안 믿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서 반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인지적으로 굴려도 그 회기에 단 5분만이라도 정서 반응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인지적으로만 가버리면 상담사가 너무 소진되고 지치고 모순감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과 감정을 구별하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아셨죠?